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교재 41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사림세력의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중요한 부분들 좀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들 늘 그랬듯이 제가 이렇게 잘 집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뭐 공부 길게 하게 되면 뭐 집중력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잖아요. 그래서 짧고 굵게 그러나 우리가 또 핵심은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가도록 경제적인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림의 성장. 그럼 도대체 이 사림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이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들의 원래 뿌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국자감이라고 있었죠. 고려시대 때 국자감이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자감 말고 여러분들 성균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균감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려 말에 성균관으로 이름을 고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려 말에 이제 국립대학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직에 진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신진사대부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신진사대부예요. 그럼 신진사대부의 라이벌 관계는 이제 권문세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근데 이 신진사대부가 역성명을 하는 강경파 신진사대부가 있고요, 급진파, 그 다음에 이제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뭐로 보는 겁니까? 사림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사림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강경파와 온건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중앙으로 오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00년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500년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600년대. 그럼 여기가 몇 세기예요? 15세기죠. 여기는 이제 16세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온건파 신진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왕조를 반대했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타났던 우리 그 사자성어 하나가 뭐가 있어요? 두문분출이 있어요. 두문동이란 곳에 가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두문불출이란 말이 이 당시에 생겨났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제 강경파 신진사대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쪽으로 진출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력이 되는 겁니까? 훈구 세력이 된다. 세조 이후에 훈구 세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국가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훈구 세력들이 큰 공헌을 했어요. 공헌해서 훈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쯤 와가지고 누가 즉위를 하냐면 성종이 즉위를 하는 거죠. 성종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세조죠. 근데 성종이 이제 임금이 될 때에 아버지가 병약해서 금방 죽어버렸어요. 어린 임금이 성종이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훈구 대신들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입김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종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누구에게 러브콜을 해요? 얘네들에게 러브콜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러브콜을 하더라.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 의정부라든가 또 그 다음에 육조라든가 이런 요직, 중요 요직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로 이제 언관직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언관직이라는 게 뭐야?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해요? 임금에게 말을 하는 거죠.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뭐 옳은 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언관직들이 또 뭐를 합니까? 중요 요직에 있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부정이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에 상소를 올리거나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거나 간언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게 언관직이에요. 언관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훈구 세력들이 얘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 싫어해요. 자꾸 이제 삐삐삐삐 헛소리 막 하고, 얘들 입장에서 헛소리죠. 그쵸? 싫어합니다. 그러던 차에 성종이 죽고 나서 이제 누가 임금이 되죠? 연산군이 임금이 되는 거죠. 연산군이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 연산군이 임금이 됐을 때도 이 언관직들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오사화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화의 개념은 잘 알죠.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는 거죠. 무오사화는
무호사는 김종직이란 사람이 뭐를 올렸어요? 조의제문을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의제를 추모하는 글입니다.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에요. 진나라 한나라 교체기 때에 초나라가 있었죠. 초나라에 어린 임금 의제가 있습니다. 이 어린 임금 의제를 누가 죽였어요? 항우가 죽였어요. 그것을 추모하는 글이에요. 이 추모하는 글을 유자광이라는 간신이 누구에게? 연산군에게 바치는 거예요. 아, 이런 글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걸 딱 보니까 이 항우는 누구에게 비교한 거예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인 세조에게 비교한 거고, 의제는 누구에게 비교한 거예요? 그 어린 조카가 그 단종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죄에다 어떻게 해라? 잡아내거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요 언간직이었던 사람들, 즉 살인들이 많은 화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오사화다라는 거예요. 무오사화다. 자, 그렇다면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연산군에 대해서 평가는 거의 일륜적입니다. 어떤 평가에 좋은 임금이란 소리 못 듣죠? 네, 거의 일반적으로 폭군이다. 그러니까 연산군 입장에서는 이런 언관직이 싫어요. 전화 맨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맨날 브레이크나 걸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무호사화의 의미를 어떻게 보냐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언관직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갑자사화라는 것이 일어나죠.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윤 씨와 관련돼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종의 계비였죠. 네. 여기에 대해서 야사를 얘기하면은 1시간 넘어가도 한두 끝도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살당합니다. 사살당해가지고 죽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가를 연산군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어머니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죄 모아라 해가지고 이때 두 번째에 살인들이 큰 타격을 입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연산군은 극악무도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종 때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물러나는데 세 번째 사화가 발생을 하는데 이 세 번째 사화가 바로 누구를? 중종이 이 조광조라는 사람을 굉장히 이뻐했던 것이죠. 조광조. 그럼 조광조는 그 누구냐? 살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아주 대단한 젊은 신하예요. 젊은 신하입니다. 그래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중종도 신하들에 의해서 반정에서 임금이 됐기 때문에 왕권이 그닥 강하지 못한, 세력 기반이 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 중종 반정의 공신들을 약간의 견제하는 그런 마음에서 살인들을 등용하기 시작한 거죠. 조광조의 개혁 정치, 첫 번째로 어마어마한 개혁 정치가 있었습니다만 현량과를 실시합니다. 현량과는 어진 선비들을 지방의 어떤 추천에 의해 가지고 등용을 합시다. 그럼 지방의 추천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살림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살림이라고 부르거든요. 살림. 그러니까 중앙 정계에 나아가지 않는 살림들. 이런 사람들과의 이 살림들이 굉장히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합시다. 새로운 과거의 어떤 모델이었죠. 자, 그 다음에 도교 행사를 했던 소격서 같은 것을 폐지를 하자. 이거를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훈구 세력들이 바라볼 때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위훈 삭제 사건이 있습니다. 위훈 삭제라는 게 바로 뭐냐면 중종이 임금이 됐을 때에 중종 반정 때에 공을 세웠던 신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크게 노력도 하지 않고 공신 책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재조사해서 훈장 받았던 사람들 다시 삭제시키자. 당연히 훈구 세력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조광조를 탄핵을 하게 됩니다. 탄핵 가서 지방에 귀양가 있는데 사약을 먹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기묘사화다라는 겁니다. 기묘사화, 조광조와 관련된 것이 기묘사화다라는 거예요. 사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이어서 명종이 임금이 됩니다. 명종이 임금이 되는데 요 때는 뭐가 또 있냐면 을사사화라고 일어나요. 을사사화는
사실 뭐 살인들이 화를 입었습니다만 뚜렷한 이유 없이 왕실의 외척. 당시에 이 문정왕후가 있어요. 명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정왕후의 외척 세력인 윤씨입니다. 윤씨, 뭐 윤원영, 또 윤임, 윤씨 가문들, 얘네들끼리의 외척들이 국정을 농단해요. 그러면서 대윤, 소윤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요때에 또 살인들이 피해를 봐요. 이것이 을사사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순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갑기을이에요. 무갑, 그 다음에 김효서가 어디 있어요? 기을, 요 순서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화가 어떠한 배경으로 일어났는가, 이것도 또 어느 임금 때 일어났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러면 네 차례 사화에서, 네 차례나 되는 이 사화에서 살인들은 크게 타격을 입었죠. 크게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섣불리 중앙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6세기 후반에 명종 이후에 결국에는 살인들이 중앙을 장악을 하는데 왜 중앙을 장악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제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나와 있는 41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훈구파와 살인파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우선 얘네들을 급진파라고 부르고요.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의 후예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고,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정몽주, 길재 이런 사람들이죠. 자, 주장을 보게 되면 훈구 세력들은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앙정계에 나갔으니까 중앙집권체제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부국강병, 그 다음에 실리추구합니다. 실리추구를 해야지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리학 이외에 다른 학문, 과학이라든가 기술도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요. 자, 반대로 살인은 지방에 있죠. 그래서 향촌 자치죠. 그래서 도덕과 의리, 그래서 왕도 정치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 왕도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는 배격한다는 얘기예요. 막 이단으로 여기고. 경제적 기반으로는 얘네들은 중앙의 대지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영남이나 기호지방의 중소지지층입니다. 중소지지층이다. 여기 나와 있죠. 성리학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 관대하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성리학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급진 4대, 여기 급진파 신진 4대부들을 얘네들을 다른 표현으로 관학파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온건파 신진 4대부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사학파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죠. 자, 학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학문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훈구 세력들은 요거 적어 주셔야 돼요. 뭐를 좋아하냐면 사장을 좋아합니다. 사장. 그래서 얘들을 사장파라고 불러요. 근데 살인들은 뭐를 좋아하냐면 경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경악파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배경 지식으로 해서 응용을 한번 해보는, 사장이라는 건 장, 문장입니다. 문장, 시,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문장들,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요. 경악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경악이라는 건 경전이에요. 경전. 사실 성리학에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중앙 정계에 나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성리학 이외에 다른 사람에 관대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죠. 국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막 성리학, 경학, 경전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살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뭐예요? 맨날 유교 경전 있고 책 읽고 그러죠. 그래서 오리지널 경전의 베이스에 치중해야 된다. 그래서 경전에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경학파라고 이야기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알아두시기 바라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살인의 위기와 성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화가 나오죠. 그래서 무오사와 연산군 때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종직은 이미 성종 때에 신하였는데 죽었죠. 예,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무덤을 끌어내 가지고 부관참시랍니다. 부관참시.
부관 참시를 한다. 갑자사는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와 관련된 것이고요. 기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광조의 개혁정치, 아까 말씀드렸던 조광조의 개혁정치 가운데서 여러분들 현량과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소격서 폐지라든가 그 다음에 위훈삭제 사건,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거기다 딱 필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명종 때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대표적인 사람 이름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윤원영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차례 사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사림이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걸 딱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있더라. 선과 향약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을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이 선과 향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물론 뭐 그 통치체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기능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향약 같은 경우는 조광조의 건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옵니다. 중국에 원래 향약이에요. 향촌의 자치 규약이에요. 그래서 뭐 상부상조 서로 돕고 사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일을 서로 권하고 나쁜 일을 서로 규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4대 규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책서자, 책 보는 곳이에요. 책 보는 곳인데, 이 서원에서 사림들이 뭐냐면 책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양성을 하고 일종의 사교육 기관이죠. 그 다음에 제사도 지냅니다. 뭐 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제사도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유능한 엘리트들과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선후배 관계가 되면서 또 무슨 뭐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원이 그 지역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문화와 교육의 중요한 기관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원을 누가 맨 처음에 했던 사람이 주세붕이란 사람이 백운동에다 세웠다 해서 백운동 서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지역에 나중에 이호왕 선생님이 가는데 이호왕 선생님이 국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런 좋은 서원이 있어요. 전하, 상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국왕이 간판을 자기가 직접 써줘요. 그걸 사액이라고 하죠. 액자를 하사한다. 그래서 사액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액서원이 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 토지도 주고요, 땅도 주고 노비도 줍니다. 그리고 면세 혜택을 받아요. 야, 서원 하나 잘 세우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에 너도나도 서원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자,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향약이죠. 향약. 그 백성들이 어려울 때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도와줍니다. 쌀도 주고 곡식도 주고 이렇게 도와줘요. 그러면서 암암리에 너 나 배신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고을의 어떤 수령보다도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중앙의 시스템에서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유양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향청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만, 유양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 지방의 양반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럼 지방의 양반들이 누구예요? 사림이죠.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 겁니까? 유양소에서 뭐예요? 자기네 고을로 내려오는 수령들, 이 관리들을 우리 고장은 이런 곳이에요 해서 자문을 해줍니다. 알려줘요. 알려주고 그 수령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중인들이 있죠. 육방관속, 2호의 병영공, 이방, 예방, 형방, 얘네들 잘못했을 때 얘네들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림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어떤 영향력을 확실하게 굳혀지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6세기 후반 들어가게 되면 사림들의 세상이에요. 훈구 세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림들의 세상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림들이 지방을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방을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더 넘겨서 붕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붕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붕당 한 페이지 더 넘겨서. 이 붕당 상당히 중요한 건데, 붕당이라는 거는 이제 뜻이 같은 친구들, 법붕자죠. 이 뜻이 같거나 이제 동네가 같거나 그러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임을 붕당. 원래 이제 붕당을 원래 못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됐어요. 16세기 후반이라고 했는데 오타냈습니다. 후반. 선조 이후에 무슨 문제 때문에 생겨났느냐? 바로 이조전랑 문제 때문에 붕당이 형성이 됐다. 그럼 과연 이조전랑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조라는 것이 있죠. 이조.
오늘날로 따지면 그게 국가의 이제 그 내부 살림을 하는 그런 곳이고 또 인사 담당하는 곳이죠.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를 판서라고 부르고 그 밑에를 참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전랑이니까 높은 직책은 아니에요. 높은 직책은 아닌데 얘네들이 이조 전랑이 뭘 하냐면 3사의 관리를, 그러니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엄관직 얘네들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그 관리 인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후임을 지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책은 낮습니다만 권한이 강력한 거죠. 그 이조 전랑 문제를 불러서 분열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안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사림이 동인과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뭐 때문에요? 이조 전랑 문제를 쌓아가지고 분열을 했어요. 동인과 서인으로. 이때에 동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김효원이고요. 서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심의겸이에요. 이거 적어주세요.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집이 경복궁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는 동쪽에 있다, 얘는 서쪽에 있다 해서 동서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동서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심의겸이 원래 이제 먼저 이제 관직에 나아가 있었죠. 관직에 나아가 있었고 김효원은 이제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저기가 됐는데,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이조 전랑으로 나아가려고 딱 했때 김효원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앙심이 있죠. 이놈 봐라. 그래, 너 어떻게 하나 내가 두고 볼 테야. 그래서 김효원이 나중에 이조 전랑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심의겸이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렸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져서 갈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과 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학문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림에 꽤 쭉 있죠. 정봉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은 우리가 조의제문으로 있었고, 뭐 이렇게 정여창, 김경필, 김일손 여기 이제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관련된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이언적, 서경덕, 조광조는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내비두고, 그 다음에 뭐 김한국 이렇게 했는데 이언적, 서경덕의 학풍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조우식과 이황이다라는 얘기죠. 조우식과 이황이다. 그러면 성리학은 원래 성리학 할 때도 자세하게 다루게 있습니다만 우주 만물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를 밝히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본성과 이치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성리예요. 그 인간의 본성과 이치를 밝히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인자한 인도 있고 뭐 충도 있고 또 측은지심 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오도 있고 악한 모습 악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가? 그래서 인간의 본성 중에서는 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가 근본이 있다. 근본이 있는데 이 근본을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기다라는 거죠. 기다. 그래서 이 이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이가 중요하다 주 리론이고요. 이도 중요하지만 기도 무시할 수 없다 주 기론.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무엇을 먹고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기거든요. 그것이 중요해.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잘 먹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 성질도 좋다. 이런 주장이고 주리론은 웃기지 마라. 아무리 좋은 거에서도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저렇게 뭐 높은 관직에 올라갔는데 저 사람 집안도 굉장히 찌질하게 가난하고 못 살고 못생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본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에 좋은 자리에 가지 않느냐. 주리론이에요. 그래서 주리 쪽이에요. 주리. 여기는 이제 주기가 되는 거예요. 주기. 그러면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동인 쪽은 이황의 주리. 그 다음에 이제 서인 쪽은 이의 주기, 성혼 이런 사람들이 주기론적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실 뭐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건 아니에요. 뭘로 나눠졌다고요? 이조 전랑 문제 때문에 나눠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동인이 또 뭘로 나눠집니까?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심화적인 내용을 제가 들어갈 테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여기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 것은 바로 뭐 임진왜란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정열입 모반 사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정열입이 역모를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이 모반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이 역모를 이제 대역죄로 처벌을 하는데 여기에 서인들이 집권을 합니다. 서인들이 집권을 하면서 뭐예요? 동인들을 압박을 해요. 동인들을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동인들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서인 가운데 정철이라는 사람이 송강여실 아시죠?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문학 작품들 많이 뭐 관동별것 같은 것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세자를 옹립해야 된다 해가지고 선조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럴 생각이 없어. 근데 세자 얘기는 막 나오는 거야. 세자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 선조 싫어. 이걸 이제 동인이 비판을 한 거예요. 야, 기회다 해가지고 비판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전하를 능멸하는 행위다. 그래서 정철이 귀양을 갑니다. 귀양을 가요. 그래서 동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인들이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동인들이 집권해서 야, 기회가 왔다. 얘네들을 처벌하자 해가지고 집권하는데 처벌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하자 해가지고 북인, 그 다음에 온건하게 하자 해가지고 남인,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동인들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열의 모반 사건이 그것이 원인이 되었고, 나중에 정철이 세자 옹립 문제를 놓고 이 서인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북인들은 바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누구를 지지하냐면 광해군을 지지해요. 그래서 광해군이 나중에 임진왜란 중에 세자가 되죠. 그러면서 열심히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의병 활동을 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북인들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서인들은 뭐예요? 잠깐 집권에다가 계속 밀려나 있습니다. 밀려나 있는데 나중에 광해군이 임금이 되죠. 이 광해군이 중간에 쫓겨나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인조라는 사람을 능양군, 그러니까 선조의 손자죠. 이 능양군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을 통해서 서인들이 집권하면서 북인들을 제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붕당의 어떤 변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가지고 잘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인들의 등장과 붕당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외란과 호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